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의 문 3, 4월 달 4주차 어근과 접사 실전 문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먼저 문제부터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해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미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각 선지별로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표기법 하나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근과 접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다음 주에 할 단일어 복합어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겠지만 이번 주부터 단어 안에서 어근들 그리고 접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요 표기법을 한번 사용을 해 보기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 표기법 사용하는 게 꽤 심플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영 이제 자기가 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요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어근접사 표시하는 방법을 저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과나무와 나무꾼 그리고 맨발 이렇게 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이 겹쳐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종류의 구성 요소가 두 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동등한 요소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사과와 나무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로선을 씁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어쨌든 동등하게 그냥 나뉘어져만 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자, 반면에 접사의 경우에는 저는 밑줄을 긋습니다. 자, 나무꾼에서 접사는 어디에 있죠? 꾼에 있고요. 맨발에서 접사는 어디에 있죠? 맨에 있죠. 자,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표기를 이제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눈에 알아보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근끼리는 어근 붙든 어근 접사 붙든 어근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사과든 나무든 발이든 전부 다 어근들은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접사의 경우에는 꾼과 맨처럼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심플하게 표시가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어근끼리는 이렇게 세로줄을 표시를 해서 써도 좋은 게 접사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는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어근을 이렇게 세로줄로 나누어주고 접사는 따로 밑줄을 그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나중에는 접두 파생어 또는 전미 파생어 이런 식으로 접사가 접두사냐 또는 전미사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때 요 밑줄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금방금방 캐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 표기법을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문제 풀 때도 요 표기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다 푸셨죠? 그러면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자, 어근은 단어에서 뭘 나타내는 부분이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접사는 항상 무엇에 결합합니까? 어근에 결합하고요.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는 접두사고요.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는 접미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근과 접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자, 많은 학생들이 나머지 선지에서 정확하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를 파악하면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만 5번의 경우에서는 날생선과 달리 날강도에서 나타나는 날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에 해당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날생선에서 날은 접사이고 날강도에서 날은 어근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날생선에서 날이 접사라는 거는 맞지만 날강도에서 날이 어근이란 건 틀렸죠. 날강도에서 날도 역시 접사입니다. 지독한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접사이기 때문에 뒤에 쪽이 어근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 틀린 게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전부 다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에서는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에서 그 문제가 되는 단어들만 한번 쭉 찾아볼게요. 자, 2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산세가 문제가 되죠. 3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옷장과 문고리와 덧신이 문제가 되고요. 4번에서는 한여름과 빗소리와 살림꾼이 문제가 됩니다. 5번에서는 헛소문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때문에 나머지 선지는 모두 답이 아니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어근을 찾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요거 답들은 대충 다 잘 찾는데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어근은 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들레가 접사가 되잖아요. 근데 민들레라는 접사는 없습니다. 민들레 자체가 하나의 어근입니다. 자, 그래서 들레와 꽃이 아니라 여기에 민들레가 들어가고요. 꽃이 또 하나의 어근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민 모시기 하는 애들이 접사 아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 모시기 하는 이 민이라는 접사는 무슨 뜻을 더해주는 겁니까? 네, 뒤에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을 더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민문이라는 표현 있죠. 민문이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무늬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 민머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 머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민 짝대기 얘가 없다라는 뜻이라면 들레가 없다. 들레가 도대체 뭡니까? 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들레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들레가 없는 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면 그런 거를 답으로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어근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밑줄 친 형태소 중에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요 문제를 풀 때는 기억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모든 어근이 그 자체의 형태소만으로 다른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의존 형태소인 어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라고만 하면 안 되죠. 자, 어근이면서 단어를 이룰 수 없는 거. 우리 어근할 때, 이론할 때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자, 그게 뭐였죠? 용언의 어간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날개 할 때, 날 짝대기. 자, 얘는 날다라는 용언의 어간인데요. 이 날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근이 되지만 얘 혼자서는 단어를 이룰 수는 없었죠. 이런 애들이 바로 용언의 어간, 어근이지만 단어가 될 수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 답은 3번입니다. 자, 간혹 1번을 체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힘들다 해서 이 힘이 어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간이 되려면 힘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요. 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자, 그리고 이 힘이라는 것은 용언에서 쓰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체언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힘이 많다, 힘이 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지금 들다랑 같이 있어서 용언에 쓰였을 뿐인 것이지 힘은 그 자체로는 용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그러면 덧이 무슨 용언의 어간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용언의 어간일까요? 네, 덥다라는 용언의 어간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형태소의 공통점을 조건에 따라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조건을 보시면 밑줄 친 형태소가
어떤 구성 요소인지 밝히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 수업 시간에는 이 형태소가 무슨 형태소인지를 밝혀라라는 문제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자립 형태소다라든지 또는 실질 형태소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조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밑줄 친 형태소가 어떤 종류의 형태소인지를 밝히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구성 요소인지 밝히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성 요소를 밝히라는 것은 얘들이 뭔가 결합해서 더 큰 무언가를 이루고 있고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무엇인가라는 그 이름을 밝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이 단어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 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근과 접사를 배운 거죠. 그러면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말해라 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조건의 앞부분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밑줄 친 형태소는 어근으로. 자, 이제 마지막 조건을 마저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해당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해당 구성 요소인 어근을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어근의 정의가 뭡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형태소 분석하고 접사 찾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산짝대기라는 이런 접사는 없습니다. 우리 그냥 산에 간다,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 쓰죠. 요거 자체가 어근이기 때문에 산나물에는 어근만 있고 접사는 없었습니다. 자, 이 6번에서 간혹 어떤 친구들이 1번이나 5번을 고르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집밥다에서 짓과 다가 접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짓이 접사죠. 다는 뭡니까? 접사가 아니라 어미죠. 그래서 짓 하나만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 수시개가 하나의 형태소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짝대기개가 무슨 접사였는지 다들 기억하죠? 지우개 할 때 그 개예요. 그래서 얘는 접사가 맞고요. 그리고 이는 우리 이빨, 이를 말하는 거니까 어근이죠. 자, 그러면 수시는 뭐냐? 이거 흙을 쑤시다 이런 표현 쓰죠. 또는 막 쌀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휘적휘적 할 때 쑤신다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얘는 쑤시다의 어간이 바로 쑤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를 구분하는 게 맞고요. 접사도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역시 여기에서도 기억이 가리키는 게 뭔지부터 확실히 정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기억을 수행할 수 없는 형태소 기억해 보시면 단어를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단어를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뭡니까? 자, 여기에서 그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접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접사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접사만이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어근과 접사 둘 다 단어를 새로 만드는 거였죠. 자, 선생님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시작부터 칠판에다가 써놓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근과 접사는 새 말을 만드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어근과 접사의 공통점은 새로운 말을 구성하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근은 실제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과, 나무처럼 두 개의 어근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근도 엄연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닌 거를 찾으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헛디디고에서 고의 정체는 뭐죠? 헛디디다, 헛디디고, 헛디디면 할 때처럼 활용할 때 뒤에 붙는 부분 그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미는 접사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구분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리고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인 어근과는 절대로 같을 수도 없죠. 그래서 어미는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0발건에서 시는 접사죠. 짙은 또는 선명한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그런 접사였고요. 자, 2번의 바닥은 어근이었죠. 그 다음에 4번의 오가는을 많이들 틀리는데요. 자, 여러분 오가는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고 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 말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한 단어라는 거죠. 오다와 가다가 결합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다의 가는 어근입니까? 접사입니까? 걔는 어근이죠. 그래서 오가는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여기서 가는 어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매는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 용례를 바탕으로 접사의 의미를 파악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정말 많이 틀렸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1번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1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은 맞는 설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내용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리꾼 또는 사냥꾼, 나무꾼 전부 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낚시꾼,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여러분 8번은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과 밑에 나와 있는 이 선지들을 하나하나 잘 매칭을 해보면서 이 설명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배경 지식 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였지 하는 기억력만 가지고 풀어서는 이 문제에 적합한 답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또는 이 문제에서 제시한 예시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때 한 1분 정도 조금 지켜보다가 바로 답을 찾아내는데요. 답은 바로 5번이죠. 자, 여러분, 뭐뭐쟁이라는 접사의 뜻을 보시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좀 낮춰 부를 때 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음에 보시면 관상쟁이, 이발쟁이, 그림쟁이는 전부 다 속성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 보는 일을 하는 사람, 이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직업을 좀 낮잡아서 부르는 표현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5번에 나타난 것처럼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설명해야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쟁이가 붙은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겁쟁이, 멋쟁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쟁이가 붙은 단어들을 이렇게 분류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접두사가 사용된 단어만 제시된 바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틀리지 않고 잘 골라냈어요. 답은 1번이죠. 자, 1번은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접두사니까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접사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2, 3, 4, 5번에서는 어떤 것들이 접사인지를 한번 쭉 확기만 해볼게요. 접두사든지 접미사든지 상관없이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는 날것의 날, 풋나물의 풋, 홀몸의 홀 얘들만 접두사라서 틀린 거였죠. 자, 여러분 낯설다에서 낯은 접사가 아니고요. 낯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낯이 익다처럼 그냥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인 낯은 어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밤송이의 송이도 의존 명사입니다. 한 송이, 두 송이 할 때처럼
의존 명사이고요. 의존 명사인 이런 애들은 홀로 쓸 수 있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에서는 접사는 이걸로 끝이고요. 3번에서 접사는 장이 하나가 더 있죠. 개입니다. 개는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개를 참 여러분들이 못 찾더라고요.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선생님, 첫사랑의 첫은 접사 아닙니까? 첫은 접사 아닙니다. 첫 시험, 첫 메모 하는 것처럼 첫은 관형사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단어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근이 됩니다. 자, 4번에서는 알밤의 알과 맨땅의 맨이 맨 그리고 잔가시의 잔이 접사였고요. 5번에서는 덮개에서 개 이거도 많이들 못 찾더라고요. 개 열심히 찾으세요. 덧니에서 덧, 시어머니의 시, 빗나가다의 빛 이런 애들이 접사였습니다. 자, 10번은 그냥 분석을 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죠. 얘들이 어근이고요. 뒤에는 쪽들이 접사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확인 한 번만 해보시면 되고요. 1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보기 A의 밑줄 친 형태소와 B의 밑줄 친 형태소를 비교한 바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일단은 A의 새와 B의 새가 형태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얘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종류를 분류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자, A의 새는 새 옷 할 때처럼 관형사로 쓸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B의 새는 짖다 또는 푸르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였죠. 자,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되겠죠. A의 새는 B의 새와 달리 홀로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어근이 바로 홀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애였죠. 반면에 접사는 홀로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12번 가볼게요. 국어사전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애벌레와 애호박의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를 보시면 다 자라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네요. 그 다음에 덜렴은 어린이라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 자라지 않아서 작고 어린, 또 어린 호박할 때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정리를 합시다. 네, 애는 어린 또는 작은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기능은 뭘까요?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에 포함된 접사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렵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부모님에서 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반면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를 뜻하는 접사는 뭐였습니까? 얘는 무슨 족이 있죠. 캠핑족, 얌체족, 카공족 할 때 그 족을 말하는 거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근과 접사 실전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형태소부터 어근 접사,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단일어, 그 복합어, 그리고 마지막에 할 세말의 형성 원리, 이렇게는 전부 다 계단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꼭 학습을 제대로 해놓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시 없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말에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에 봐요. 안녕.